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녹화한 것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잡음이 너무 심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문제풀이는 9주차 3강으로 올려놓는데 어저께 출석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10문항을 봤는데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예, 어저께는 어렵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있었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애매하게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좀 많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 이론과 개념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워낙에 다들 바쁘신 학부님들이라서 여기에 매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두 문제 틀리는 거는 애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말고사도 또 있으니까 중간고사는 이런 식으로 유형을 또 나오는구나라고 인지 정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중간고사 문제 이 유형을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는 레포트 작성하는 법, 챗 GPT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레포트가 우리 사회복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과목에도 레포트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2학기, 2학년 1, 2학기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내가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레포트 형식에 맞춰서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알려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 문제 풀이 유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간고사의 1유형으로 본 것을 자, 이렇게 해서 메모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프로이드 지형학적 구조론에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간 영역의 필요에 따라서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과 정보를 포함한 지형학적 층은 자, 요거 정답이 뭘까요? 다들 거의 뭐 95%는 다 정답을 표기를 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 이렇게 무인도에 보이는 지평선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무인도 섬이라고 하면 이 섬에 이렇게 뽕긋하게 나온 이 지형학적 우리가 이제 유형에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눈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뽕긋 나온 산처럼 보이는 게 의식이다라고 했어요. 의식. 자, 그리고 이 밑에 어마어마한 무의식 덩어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형이 보인다, 안 보인다? 예, 볼 수가 없죠. 물에 잠수해서 이 밑에부터 훑고 올라오는 이상에는 이게 보이질 않는다. 자, 그래서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여기를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자, 요 가까이 가가지고 배를 타고 낚시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자, 배를 타고 요 밑에서 이 사람들이 요 밑에를 수면을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뭐 1m라던가 800m 80m? 80m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잔잔한 수면 밑에 뭐 고기가 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징어가 보이면 좋지만 자, 여기 무의식 사이와 여기 무의식 사이와 의식 사이에 기억하면은 떠오를락 말락 하는 거. 자, 우리 선생님들 어저께 저녁 뭐 드셨나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 어저께 뭐 먹었지 참? 라고 하면서, 나 어저께 저녁에 7시쯤에 가족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어저께 김치찌개를 우리 부인이 끓여주셨네? 어저께 저녁에 우리는 칼국수를 먹었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기억이라던가 며칠 전의 기억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글쎄 뭘 먹었더라라고 하는 거 순간적으로 뭐에 집중하면 떠오르는 단계 이게 바로 전의식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된대. 자, 두 번 다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전의식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2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방어 기제에 대한 거잖아요.
방어 기제는 사람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씁니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때는 나를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나를 뭐예요? 포장 도구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면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학교를 와야 되는데 중간에 너무 집에서 타이트한 시간을 딱 맞춰서 나왔더니 도로 사정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그 9시에 시험인데 9시 30분에 도착하게 생긴 거야. 자, 그러면은 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방어 기제는 뭐예요? 핑계를 대는 게 방어 기제예요. 자, 교수님 오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요. 제가 제 시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은 일찍 왔어야지. 일찍 출발했어야지. 이렇게 인제 답변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 현장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쓰는 것이 방어 기제다. 그리고 또 쉽게 이야기하는 거짓말. 거짓말도 우리 하얀 거짓말은 뭐예요? 남한테 해가는 거짓말이 아니라 들었을 때, 진실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충격을 참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진실에 있어서 진실의 문을 완전 오픈하느냐, 아니면 약간의 포장을 해서 충격을 좀 덜 받게 하느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 상대방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족인 경우에 그 가족 중에 암이 나온 거야, 암. 그래서 다이렉트로 뭐라 그래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암이래요."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충격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암이라는 거를 최대한 그래도 좀 늦게 알고 싶어 알리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의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급격히 뭐예요?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녀분이 "아유 그 심각한 병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수술해 가지고 치료만 잘 받으면 낫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암이래요. 석 달밖에 못 산대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듣는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겠죠.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최대한 어때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수술 잘 받고 식이 조절하고 운동요법 잘하면 그래도 좀 "희망 가능성이 있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앞서서 얘기한 거하고는 어떤 부분이 달라져요? 결과는 같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최소한의 어떠한 사건에 크게 휘말리지 않게끔 알아가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보기에야 같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거는 뭐예요?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미운 거야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없애기에는 내가 거기에 따른 피해를 너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농후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내가 나를 더 인정받는 수준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예이고 또 제가 계속 얘기하는 비유 중에 예를 들어서 계모가 딸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난 딸이 아니라 콩쥐팥쥐 생각하시면 돼요, 콩쥐팥쥐. 계모가 콩쥐를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콩쥐를 진짜 미워하게 되면 지금의 주변 사람들은 '아우 저 사람은 의붓 엄마라서 저 애한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주 좀 못됐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포장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거 먹고 냅다 떨어져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더 잘해 주는 거 친딸보다 너무 더 잘해 주고 또 남편이 어디 가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주식을 왕창 잃어버렸어. 근데 부인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부인한테 뭐예요? 꽃을 막 사다 주고 내가 너무나도 잘못한 거 그거를 막 구애를 하는 거예요, 꽃으로. 그리고 선물 공세를 막 하는 거예요. 잘못한 행동을 그거로 갖다 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동 형성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생각과 행동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방어 기제 중에 반동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어 기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맞는 것은 뭐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 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일을 잘 못했다라고 회사를 다니는데 상사가
너는 일을 왜 이따위로 해? 너가 한 거에, 너로 인해서 우리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 줄 알아, 회사가? 많이 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부인한테 화를 낸다거나, 또 자녀한테 화풀이를 대신한다거나, 예. 이런 게 우리가 바로 이제 방어 기제의 내용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한다? 투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남 탓하는 게 투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어느 학우님이 그럼 전치는 뭔가요? 라고 해서 이 전치는요, 내가 마음에 어떤 그 의문을 품어서 내 마음에 혼잣말로 하는 거. 그래서 혼잣말로 하는데 생각과 행동이 예, 불일치가 되는 것도 역시나 전치인데 요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치도 여기에 정답이 될 수 있고 자, 이거는 남 탓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사로 저는 답을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더 깊숙이 생각을 하면 전치도 정답이 된다. 그래서 요번 3번에 대한 답은요. 투사와 전치 두 개의 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답 처리를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3과 4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4번 전치로 하신 분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4번에서는 정신역동 이론가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예, 문제 답이 있죠. 모두 고르시면 되겠죠. 자, 우리 프로이드 이론은 리비도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적 리비도라고 해가지고 구강기 때는 뭐예요? 예, 입으로써 모든 빠는 거를 갖다가 쾌감을 느낀다라고 했고요. 학문기 때는 뭐예요? 학문적인 보유. 그러니까 소변이든 대변이든 내가 꽉 움켜잡고 있었을 때, 막 이제 그 생리적인 변화가 막 오죠. 막 땀 질질 흘리고 막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화장실을 딱 발견을 했는데 거기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그냥 시원하게 이를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쾌감 굉장히 내가 막 쌀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화장실을 발견한 순간 들어가서 볼일을 딱 봤어. 그러면 세상 날아갈 것 같죠. 이런 폭발적인 성적 리비도 이거를 학문기의 성적 리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는 뭐예요? 남근기는 성적 리비도가 성에 관련돼서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있고 엘락트라 컴플렉스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바로 성기의 이 성적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잠재기, 이제 그 가동기 때는 아무 성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잔잔해요. 잔잔하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 친구들과 어떠한 성적인 그 부분이 발달을 하는 거죠. 기질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역동 이론에 있어서의 프로이드의 이론은 리비도 어디로 온다? 성적인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출생 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빠는 구강기에 성적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은요, 열등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왕이면,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는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게 되면 성적순으로 1등부터 50등까지 있다라고 하면, 자, 50등 한 사람은 내가 49등을 하든 50등을 하든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 순위권이 한 10위권 안에 드는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죠. 여기서 또 5위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5위권에서 그 5등인 사람이 4등을 하고 싶고 4등인 사람은 3등을 하고 싶고 2등인 사람은 1등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이 열등감에 있어서 본인을 꾸준히 노력시키게 하고 이거에 기제를 받아서 이거에 대한 텐션을 받아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훌륭하게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성과,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위를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에는 월세를 살았어. 그러면 이 월세는 뭐예요? 달달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만큼 재산에 있어서 나는 월세만큼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월세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전세로 가고 싶죠. 전세인 사람은 또 나중에 목표가 뭐예요? 내 집 갖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삶. 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같은 나이 또래 50대면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비교를 했었을 때 10대하고 50대하고는 뭐 집이 우선순위가 되나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떠한 기준선.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들은 지금 연령도 다 다르고요. 또 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는 중간고사를 보려고 하면 그래도 내가 꼴찌는 하지 말아야지. 그죠? 꼴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감정을 느낀 건 뭐예요? 그래도 남들보다 평균 이상은 돼야지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들러는 이게 누구에게나 존재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들러 2번 맞다. 그쵸? 자, 융의 집단 의식, 무의식, 이건 원형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융은 개인 무의식도 있는데, 그럼 개인자가 빠졌잖아. 예, 개인이 빠졌어도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 원형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깊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개인 무의식이고 집단 무의식인데, 그럼 이거 정답이 틀렸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도한 거는 뭐예요? 융의 이 원형 자체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모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제가 일부러 이걸 트랙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자가 빠졌다고 해서 요거를 고르지 않으신 분이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융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도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고요. 자, 에릭슨 우리 많이 좋아하는 학자예요. 심리학자. 에릭슨은 우리 발달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눴어요? 8단계로 나눴죠. 자, 그럼 에릭슨의 발달 단계는 원리는 뭐예요? 점점점점 예, 커가는 원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점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자,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자, 이렇게 이거 단계를 이렇게 계단형으로 해야 되겠네요. 계단형. 예, 이렇게 8단계로 하게 되면 자, 1단계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자,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여기는 안전의 욕구, 여기는 소속의 욕구, 또 여기는 뭐예요? 예, 존중의 욕구, 여기는 또 뭐예요? 제가 착각했네. 1단계. 여기는 우리가 구강기면은 뭐예요? 주도성 대 뭐예요? 어, 여기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발달 단계에 영유아기가 있죠. 영유아기. 여기는 아동기가 있고, 여기는 청소년기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그 노년기 이런 식으로 발달 단계가 쭉 오는 거 이게 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쭉 모여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서 예, 이게 성공해야 되는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에 대해서 발달 단계는 예, 점성의 원칙이다. 근데 이게 점성이 뭔지 뜻을 몰라서 요거를 체크를 안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다 정답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거는 저는 점수를 깎으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습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정말 이게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서술형으로 쓰시오라고 하게 되면 다 그냥 보고 베끼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이론의 개념, 그래서 학습 정리를 잘 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 이 과목을 지금 수강을 하시면서 또 중간고사를 보시면서 지금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에 맞는 그 단계에 따라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가는 것이 에릭슨의 이론 인제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점수를 깎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모두 4 개를 써야 only 몇 점? 3 점이지만 예를 들어서 1 개를 썼거나 2 개를 썼거나 3 개를 썼으면 3점 나누기 4로 해 가지고 0점 소수점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뭐 기억, 니은만 쓰면은 다 오답 처리를 했을 건데 하나 쓰면은 하나의 점수 부여되는 그 0.8 정도 요 부분을 제가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겠죠. 이렇게 하는 교수 없습니다. 틀리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예요. 점수 자체를 부여를 안 할 텐데 저는 점수를 깎으려고 시험 문제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이라도 제대로 좀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점수를 부여를 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반두라의 이론. 반두라는 누구예요? 우리가 학습 이론이라고 했죠. 사회적 학습 이론. 자, 반두라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다? 네, 모방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라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느끼는 거야. 자, 다른 사람이 어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이 과제물을 안 냈더니 옛날에 생각해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 가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 몇 대."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맞았거나 아니면 "뒤에 가서 서 있어."라고 하거나 서 있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저 사람에 대해서 숙제를 안 해 왔으니까 망신 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다 앉아서 수업 받고 있는데 나는 뒤에서 서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두 번 다시 내가 숙제를 안 해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숙제를 하게 하 해 가게끔 하는데 자, 손바닥을 5 대를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뒤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아 정말 창피하겠더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지켜본 바로는 숙제를 안 나가면 손바닥 5 대래. 그럼 너무너무 아프겠죠. 그러니까 나는 맞기 싫어서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어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는 뭐예요? '아 저렇게 하면은 혼나는구나. 규칙을 어긴 사람은 저렇게 문제화된 사람은 저렇게 벌칙을 받는구나.' 그건 뭐예요? 사회 학습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운 거란 말이죠. 모델링이라고 하는 좋은 예가 있죠.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내가 너무 그 선생님을 짝사랑을 하는 거야. 자, 여학생들은 아마 과거에 그런 게 다 있었을 거예요. 여학생들은 정말 "저 남자 선생님 내 이상형이야."라고 하면서 막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영어를 안 좋아하는데 수학을 안 좋아하는데 과학하고 담을 쌌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매 시험에 다른 과목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영어만 막 깊이 파 가지고 영어는 성적이 너무 좋아.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 점을 맞아. 근데 다른 데는 그 사모하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20점 30 점을 맞아. 자, 이게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거를 뭐예요?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트로트 있잖아요. 그 트롯 가요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임영웅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전국에 어떤 콘서트 하면은 다 따라다니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의 뭐 옷 입는 스타일, 저 사람이 어떤 가방을 갖고 다닌다 그러면 '아 나 저 똑같이 따라할 거야.' 옷 입는 스타일 인제 막 바뀌는 거예요. 헤어스타일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 사람 스타일을 다 뭐예요? 모방하면서 따라가. 자, 이게 바로 인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한테 뭐라 그래요? "야 친구들을 잘 새겨서 친구 따라서 네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못 사귀면 어때요? 예. 애가 아예 그 모범생이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부모 입장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새겨야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모범생으로 갈 수 있다. 주변에 노는 친구들만 사귀면 어떻게 돼요? 얘 공부 뒷전으로 가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링을 하되 반드라의 이런 사회 학습 이론은 결국에는 예 모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인 발달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에릭슨의 발달 단계 8단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에릭슨의 발달 단계 1단계는 자율성과 수치심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율성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는 그거 봐,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라고 하면 수치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도성 대 제의식.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실패가 됐네? 그러면은 뭐예요? 스스로가 제의식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아정체감 대 자아정체감 혼란이 오는 것은 언제예요? 청소년기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근면성 대 열등감. 이거를 단계적으로 봤을 때 정답이 아닌 것은 4번 근면성 대 열등감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단계는 언제 단계예요? 아동기 때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3단계로 가고 요게 4단계로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칼 융에 대한 이론에 대한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을 찾는 건데요. 칼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예요? 개인 심리학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칼 융은 자아, 셀프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제 자아 개념적인 부분에 주요 개념을 잡았고, 융은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죠. 거기서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태어난 어떤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태어난 지역이 제천이거든요. 아주 두메산골인데 자, 제천에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 쪽, 인천 쪽에 왔더니 이 환경, 문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냥 뭐 옆집에 들어가서 내가 배가 고프면은 밥을 그냥 꺼내 먹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도심에 와가지고 내가 옆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이거는 도둑질인 거죠. 이거는 이제 신고 들어갈 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예전에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타고난 고장이나 타고난 어떤 나라, 우리가 정말 행운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지 재수 없이 태어나면 아프리카 막 가나나 아프리카 저 오지에 태어나면 우리는 아직도 문명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어난 나라의 어떠한 문화 의식, 생활 수준, 자,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 속에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의 어떠한 사상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향약이라던가 두레라던가 이런 의식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타인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좀 어려운 사람을 십시일반 뭐예요? 다들 힘을 합쳐가지고 그 난간을 극복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 융이 이야기하는 주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페르소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포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가면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전유림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계속 목소리만 듣고 있다가 가면을 쫙 벗었어. 그랬더니, 어머, 생긴 거 좀 봐줄만 하네? 근데 왜 그동안엔 녹음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에는 뭐예요? 제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다 깨서 막 얼굴이 팅팅 부었는데 화면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아, 오늘 페르소나에 대해서요,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밉상으로 보이겠죠. 근데 나름대로 뭐예요? 얼굴도 홀쭉해지고, 화장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면 저를, 이렇게 앞에, 그 무대 위에 이렇게 올라온 어떤 이제 연극 배우처럼 저 자신을 가면에서 이렇게 좀 이쁘게 포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페르소나, 이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의 가면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점성 원리, 예, 칼 융도 점성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은 두미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발달할 때 어디부터 생겨요? 자, 뱃속에 작은 생명이 인테그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게 뭐예요?
예, 심장이 팔딱팔딱팔딱 뛸 거 아니에요. 심장이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뭐가 생겨요? 인제 주스가 되면 팔다리가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면 손가락이 처음부터 이렇게 길쭉길쭉한가요? 그렇지 않죠. 점점 뱃속에서 아이가 그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면 이제 손가락이 나름대로 뭐에 뭉툭했던 것이 점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세포도 점점점점 커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게 전체적인 거에서 부분적으로 더 발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에너지 자체가 점점 뭐예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점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융이 점성의 원리를 강조를 했나요? 점성의 원리는 아까 발달 단계에서도 이렇게 쭉쭉쭉쭉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점성의 원리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융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점성의 원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릭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계 단계마다 그 고비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아니겠습니다. 자, 8번. 예, 아들러 이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자, 아들러는 우리가 출생 순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출생 순위는, 자, 태어나면서 첫째 아이는요, 폐위된 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폐위된 왕자가 뭐예요? 자, 우리 과거에 출산을 딱 했을 때 첫 아이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부모 입장에선. 그리고 모든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다 큰 아이한테 기대를 많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첫 아이다 보니까 집안의 간심. 그래서 이 아이만 다 우쭈쭈쭈쭈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쁨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 1년 후에 동생이라는 애가 딱 태어났어. 그럼 내가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고 예쁨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 사랑과 관심이 동생한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쭈쭈쭈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상이었는데 나에서 관심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무슨 느낌이 들어요? 폐위된 왕자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출생 순위의 첫 아이는 폐위된 왕자이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뭐예요? 점점 애가 자라면서 형이라는 그 위에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있고 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모는 뭐예요? 이 두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녀가 더 싹이 어느 정도로 클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는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큰 아이는 운동을 잘한다. 작은 애는 공부를 잘한다. 뭐 이렇게 딱 이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딱 하면 그렇게 크게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재능적으로 키워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운동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아유, 학교 들어가면 또 공부가 성적이 또 그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성적이 좋은데 작은 애는 맨날 꼴등에서 머무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작은 애는 뭐예요? 형이라는 경쟁 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보다 뛰어나야지 본인이 형보다 더 예,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다? 경쟁 의식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어떠한 결과에 있어서 뭐예요? 항상 노력을 하려고 하는 노력파인 둘째가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셋째가 태어났는데 막내다. 막내는 또 그 집안에 어때요? 굉장히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이제 막내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죠. 근데 이 자리매김에 있어서 가정 형편이 이 아이의 성격 구조를 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격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유한 집에 태어난 막내는 그냥 사랑만 독차지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은 다 내 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예요?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빈곤한 가정에 태어나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식구 수만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이렇게 계속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부모님들이 "에휴 저 괜히 났어, 괜히 났어." 있는 애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밤에서 잠을 딱 깼는데 부모 둘이서 "아휴 환경도 안 좋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힘든데 괜히 식구 수만 늘렸어." 이런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셋째 아는 자기 때문에 이 집안 환경이 더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로 태어나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철없이 생활을 했던 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 아이가 빨리 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아이처럼. 그래서 뭐예요? 이 아이는 그런 환경의 부분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출생 순위에 대한 생활 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러는 그래서 출생 순위가 좀 많이 중요하고요. 자,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적인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의견이 과히 많은 사람들한테 납득이 되진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본인의 주체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유기체로 보는 거고 또 성장 과정에서 발달에 대한 열등감 이거는 뭐예요? 항상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정답이 아닌 거는 뭘까요? 자, 인간 행동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예, 아들러는 주관적인 행동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를 했는데 요거를 자꾸 헷갈려서 틀리신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러는요, 인간 행동을 사람은 다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해요.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사물이 아니라 이렇게 예쁜 사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과를 가지고 10명이면 10명 자기의 느낌은 다 다를 거예요. 아, 사과가 맛있겠군. 아, 저 사과는 애플처럼 애플을 연상하게 하네. 또 저 사과는 아유, 좀 맛이 없을 거야. 그냥 겉만 번지르하고 빨갛게 생겼지. 별로 맛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 자, 이거 다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의 이런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9번, 10번인데요. 요건 이제 주관식이죠. 자, 주관식에 대해서 요것도 제가 이제 잠깐 시험 문제를 걷어서 살펴보니 자, 여기에 에릭슨의 생애 단계에서 발달 가업 몇 단계예요? 8단계예요. 8단계. 8단계는 뭐예요? 노년기의 자아 통합 때 절망감이라고 했는데 어, 이 답이요. 자아 통합만 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자아 통합 때 어, 자아 통합 때 절망감이라고 쓰셔야지 온전한 답인데 절망감 요거만 딱 쓰신 분 뭐예요? 자, 그럼 이거는 틀렸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4개 답을 다 달았으면은 0.8점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잖아. 그럼 이거 점수가 몇 점이에요? 1.5점이다. 자, 그래서 본인이 쓴 정답에, 나 2개 다 썼으니까 이거 온전히 30점, 3점은 맞았지만, 반 개짜리만 썼다라고 하시는 분은 1.5점 획득. 이것도 이제 쪼개서 점수를 드린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게 분할 점수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도 우리 이제 개념 정리가 조금 미흡했던 학우님들이 계시는데, 자, 이런 경우에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 그래서 성격 구조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인 모형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이드, 자, 초자,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드, 에고, 예, 에고. 또 요거는 슈퍼 에고라고 얘기를 해요. 예, 슈퍼 에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성격을 가지고 구조적인 모형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드, 자, 초자 이런 식으로 성격 유형을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은 아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거는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랑 헷갈렸던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형학적 구조를 이야기를 해요. 지형학적. 지형학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표를 가지고 보이는 거는 의식이고 여기에 생각이 날까 말까 하는 건 전의식이고 여긴 무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거는 지형학적인 구조를 이야기를 한 거라면 요거는 성격 유형.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정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죠. 원초적 본능을 이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초적. 원초적은 뭐예요? 무의식 상태에 있는 아주 그 깊이 있는 이 원초적인 정신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유 빵 좀 맞지 뭐 빵 좀 맞지. 그런데도 뭐예요? 마음속에 아유 빵 좀 맞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왜? 그 첫 시험이고 아, 빵 좀 맞으면 찍비하잖아라고 이야기를 얘가 이제 막 마음속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은 빵 좀 맞지 않기 위해서 자아가 뭐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나를 책상 앞에 앉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원초와 빵 좀 맞으면 어때? 라고 하지만, 아이, 그러면 창피하잖아. 라고 얘가, 자아가 여기서 저울질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럼 한 시간만 공부할까? 라고 하다가 초자아가 여기서 뭐예요? 아유, 한 시간은 좀 너무 약하지. 이양 맞는 거, 이양 공부하는 거, 5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좀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렛대처럼 제가 예를 들은 경우가 있는데, 자, 시소처럼 이렇게 지렛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 중간에, 예, 여기에 딱 하니 버티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자라는 애가 예, 여기서 뭐예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자, 원초적 본능으로 갈 것인지 초자.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손가락은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도덕적인 부분에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 우리가 소양은 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자아가 중간에 정확하게 뭐예요? 평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중심음을 잡아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가 균형에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시다. 자, 왜 자꾸 지워질까요? 얘가. 자꾸 지워지는데? 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자, 우리 법을 막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도덕심이 너무 발달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혜택을 많이 줘야 되고 이로운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예요? 기재 자체가 슈퍼에고. 초자아 형성이 엄청나게 됐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자, 10억을 기증을 했어. 사회에 환원을 했어. 그럼 우리는 꿈도 못 꾸잖아요. 1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자손손 써야지라고 생각을 보통 이제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 하는데 나는 10억을 갖고 있다 한들 가족한테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초자. 신념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여기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종교인들이 있을 테시고, 그리고 이제 일부, 왜, 김밥을 뭐, 하루에 김밥 장사를 하다가, 청소 일을 하다가, 생애 마지막 기부는 사회 환원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초자아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왔을 때, 자, 원초적인 본능이 더 크고, 여기 초자아가 이만큼 더 밑으로 내려왔어.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원초적 본능으로 산다는 거야.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야. 삶에 있어서 자기만 중심이 되는 거야. 남이 욕을 하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되지. 본인만 잘하면 되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질 자체가 이 사람은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들한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서 법률이라는 거 도덕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을 예, 이 원초와 이 본능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초자는 뭐예요? 사회 환원하는 그야말로 초월한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발견한 분들이 초자아가 강하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자아가
잘 우리 마음속에 잡고 있어서 예, 사회적인 인간 행동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거의 뭐 여기에 많이 이렇게 치중해서 산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풀이는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제 이거와 상이한 문제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SNS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00% 인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풀이를 해 드렸고, 그리고 인제 레포트 관련해서 고거에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포트 형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레포트는 어떻게 쓰면은 정말 잘 쓸까라고 하는 건데, 레포트는 우리가 형식이 있어요. 일반 형식이 누구에게나 공통된 형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과거에 일기 많이 써 보셨죠? 일기. 예, 일기 써 보신 분들. 일기 형식으로 인제 쭉 서술은 산문식으로 쓰게 되면 그건 이제 보고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제 수필이나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레포트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3단 구성의 원칙이 있어요. 서론. 요게 자꾸 지워지네요. 서론. 요게 지금 왜 지워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 위에 서론. 예, 서론이 있고 중간에 본론이 있고요. 본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여기에 뭐예요? 결론이 있을 겁니다. 결론. 결론. 자, 그런데 내가 일기체로 내가 쓰게 되면, 일기를 쓰게 되면 이 서론, 본론, 결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아침 6 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을 잠깐 하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회사에서 이러저러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회사에서 8 시간 근무하고 이후에 저녁 시간에 6 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뭐 간단하게 뭐 간식거리를 사 왔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하루 일과를 내 나름대로의 일과표대로 움직인 건데, 우리는 레포트라고 하는 것은 레포트를 내 맘대로 어떤 형식을 빌어오기는 하는데, 이 이론이 내가 만들어 놓은 창작의 글이 아니죠. 레포트는 어떠한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문헌고찰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자, 고혈압. 예, 고혈압, 당뇨. 자, 고혈압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고혈압은 우리가 수축기 이하이 140에 90이면서 늘 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고혈압에 대한 증상. 그래서 짠 거 먹지 말고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하라라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 문헌고찰이라는 것은 이 고혈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문헌고찰이에요. 자, 고혈압이란 이라고 하면서 고혈압이란 요러한 거예요. 자, 고혈압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면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본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여기 본문. 자, 고혈압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면, 자, 고혈압에 대한 문헌 고찰하세요라고 하면 고혈압이란 뭐뭐뭐뭐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서 내가 왜 고혈압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는지, 많은 사람이 고혈압에 걸리니까 나 관심 있어서 고혈압을 내가 문헌 고찰을 해서 발표를 한다. 왜 하게 되었는지 이 서론 부분에 고혈압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선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서론 부분, 나의 어떤 의지, 이 글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를 여기에다 표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뭐예요? 여기에다가 정의를 내려주고, 고혈압도 우리가 종류가 뭐가 있어요? 자, 고혈압이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2차성 고혈압이 있고, 임신성 고혈압이 있고, 또 뭐예요?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생겨난 고혈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고혈압이 하나인 줄만 알았는데, 어머, 고혈압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고혈압에 대해서 1차 본태성 고혈압이다. 본태성은 뭐예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적으로 노화되면서 생기는 그런 게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자, 2차성 고혈압이라는 건 뭐예요? 갑자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팍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임신성 고혈압. 임신을 딱 했는데 갑자기 고혈압이 전에는 없었어. 근데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 태아 쪽에 기질적으로 뭐가 이제 내가 그 호르몬이나 어떠한 이제 압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임신성 고혈압이 생기질 않는데 그 집안의 뭐 내력이라던가 이런 걸로 갖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차성 고혈압은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없어지는 증상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를 어때요? 임신했을 때 관리를 잘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슨 고혈압이 있을까요? 소아성 고혈압이 있을까요? 예, 가능해요. 20대, 30대 고혈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고혈압인 줄 알았더니, 자, 고혈압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요게 임신성 고혈압도 있고, 20, 30대 고혈압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고혈압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것은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잘 해서 운동요법도 해 가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자, 이 고혈압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단어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 고혈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디서 정보를 가져올 거 아니야? 네이버에서 가져오거나 챗 GPT에서 가져오거나 어디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참고로 해서 내가 도서관에서 막 책을 찾아봤더니,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어떤 논문이 있더래. 그 논문에 보니까 이런 고혈압이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뭘 본 거예요? 논문을 본 거야, 논문.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참고문헌이라고 하시면 돼요. 참고문헌. 참고문헌. 자, 참고 문헌을 어디서 봤다? 내가 학회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 고혈압이라는 것을 그 도서관에 살펴봤더니 어디에? 논문에서 있었다. 자, 또 어느 책을 봤더니 거기에 있었다.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 영상을 봤더니 유튜브에서 고혈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 그럼 유튜브 그 뭐예요? 링크 그거를 갖다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링크 주소. 자, 뭐든지 내가 이 참고를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참고 문헌이 10개도 되고 20개도 되면 다 그거 달아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엔 내가 이게 창작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내가 이 레포트를 작성을 한 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레포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교수님 너무 복잡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레포트 형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레포트를 작성을 할 때 너무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방법 없어요? 쉬운 방법? 자, 그래서 쉬운 방법이 챗 GPT를 이용한 레포트 작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요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서론 부분은 A4 용지를 한 장을 썼을 때, 자, 3분의 1은 요만큼 단락. 그러니까, 세네 줄이 서론 부분이 되고, 요 중간 단락. 그러니까 다수 여기 세네 줄 쓰면은 여기 남는 부분 뭐예요? 요 부분에 한 20줄 정도 되면 중간 부분이 되죠. 자, 마지막 결론도 뭐예요? 서너 줄만 쓰시면 돼요. 결론.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어느 이제 그 학습자들이 서로는 이만큼을 써버리는 거야. 이 A4 용지 이만큼 3분의 2를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본론하고 결론은 언제 써요? 이 구성 자체를 그래서 간단하게 서론은 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쓰시면은 그게 서론인 거예요. 자, 본론은 뭐예요? 정의부터 시작해서 종류부터 시작해서 운동요법이라던가 식이요법 이런 게 다 본론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나는 그 고혈압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쓰시면 A4 용지 한 장에 이 많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압축해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거를 자, 인쇄를 해서 내가 보겠다. 자, 미리 보기로 해서 미리 보기는 뭐예요? 자, 이 부분. 자, A4 용지를 인쇄를 했었을 때 요 부분만큼
인쇄가 되는 부분의 서론 부분, 중간,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성을 잘 하면 아주 훌륭한 리포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챗GPT를 이용해서 그러면 챗GPT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생각 한번 나세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가지고 스마트 교실을 막 열었잖아. 그래서 노인들이 그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사용 방법, 그래서 많이들 배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대중화가 되어 있죠.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용적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챗 GPT, AI라는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현장에. 이렇게 학교에. 그리고 어떤 관공서에 다 챗 GPT를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 챗 GPT에 관련해서는요, 실시간으로 계속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었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금 다 보편화가 돼 있죠. 챗 GPT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챗 GPT 사용 방법만 알면 이제는 뭐든지 두렵지 않아라고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렵지 않게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챗 GPT 사용 방법, 우리 핸드폰에 플레이 스토어 있죠.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를 까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챗 GPT를 깐다는 건 뭐예요? 다운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챗 GPT에게 우리는 그럼 명령만 수행하게끔 명령어만 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챗 GPT가 엄청나게 유용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놀랄 노자, 실제로 놀랄 노자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챗 GPT를 자, 여기다가 챗 GPT 어저께 검색한 거 가지고 자, 챗 GPT가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검은색 라인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육각형도 아니면서 이런 게 챗 GPT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컴퓨터에 깔든 핸드폰에 깔든 예,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가입하라고 하죠. 그럼 가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여기 계정에 우리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계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기 나름대로 계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 TWAC.KR 있죠. 이거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번을 나름대로 자기 비번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비번을 가지고 내가 챗GPT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 계정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챗GPT가 이렇게 디렉션 해가지고 다운이 되죠. 그럼 얘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예, 무엇이든 물어보시라고 여기서 지금 아주 친절하게 한글로 나와 있어. 그럼 나는 뭐든지 얘한테 다 물어볼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뭘 물어볼까?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GPT에 관련해서 모든 걸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요게 깔기가 힘들면 우리 자, 챗GPT에서 그 우측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동원대학교 들어오는 로고 하는 곳 있죠? 갑자기 얘가 왜 오류가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선생님들, 자, 여기를 보시면 누구든 다 여기에 계정이 있죠. 자, 우리 tw.ac.kr 하면 여기에 이 그 로고들 많이 있죠. 자, 여기에서 재미나 요것도 챗 GPT예요. 자, 챗GPT가 굳이 깔지 않아도 우리 이 계정 tw.ac.kr 들어오면 클래스룸 들어가는 데가 있고 본인들 여기에 이제 그 클래스룸 들어오는 데가 있고 예, G 클래스가 있죠. 여기에 재미나라고 하는 진짜 재미난 기능이야. 자,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재미나에서 얘가 또 여기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재미나에게 우리가 명령을 실행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명령어 수행을 우리가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줬다. A4 용지 한 장으로 내지는 두 장으로 고혈압에 대해서 레포트 작성해서 내세요. 제목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고혈압에 관해 소론, 본론, 변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참고문헌, 레포트 형식으로 작성해줘. 자, 그랬더니 명령 수행했죠. 지금 얘가 보이시죠? 얘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자, 뱅글뱅글 돌아가죠? 자, 그랬더니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고혈압이. 자, 그랬더니 제가 여기 고혈압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은 레포트 형식으로 작성해줘라고 했더니 얘가 지금 다 긁어왔어요. 자, 고혈압에 대해서. 자, 그랬더니 서론을 뭐라 그랬어요? 고혈압의 수축기 혈압은 140mmHg 이상에서 이항기 혈압이 90mmHg 이상에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부전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입니다. 현대사회의 고령화 뭐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서론이래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이거를 하게 됐는지를 써야 되죠. 자, 이 보고서는 고혈압의 정의, 원인, 진단, 관리, 예방에 대한 최신 지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내가 이거를 서론 부분에 넣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달아줬어요. 자, 그랬더니 고혈압에 대해서 정의를 얘가 본문에 이렇게 나눠줬어요. 고혈압은 심장이 수축해서 혈압을 동맥으로 내보낼 때 팡 짜주는 혈압.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축기 이압이라 하는데, 자, 이게 팡 짜주고 심장으로 돌아올 때 이완함을 측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가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에 따라서 분류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1차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환자분의 대부분의 90에서 95%를 차지하는 비율의 1차성 고혈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 그래서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도 나중에 고혈압일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만이나 염분 과다 섭취 이런 걸로 인해서 올 수 있다라고 얘가 정의를 해줘요. 자, 2차성 고혈압, 예, 특정 질환, 약물 복용이라던가 아까 임신을 했을 때 그 당시만 높아지는 혈압. 자, 이런 것이 전체 고혈압 환자의 5에서 10%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질환으로는 신장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 푸신 증후군, 자 이런 것들이 2차성 고혈압으로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병태 생리. 그래서 이게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혈압이. 위험 요인은 뭐냐라고 이제 얘가 또 이렇게 1번 달고 2번으로 가로 2번으로 이제 순서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고혈압을 갖다 1번으로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여기를 나는 점 하지 않고 그럼 난 여기다가 저거로 할 거야. 여기에다가 나는 직접 어, 여기에다가 1이라고 숫자를 할 거야. 그럼 똑같은 11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번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두 번째 내가 여기다 숫자를 달고 싶으면 1하고 가로를 치는 거예요. 가로. 이렇게 반개짜리 가로. 반쪽짜리 가로. 자, 여기 그럼 2차성이 되는 거죠. 그럼 2번 반가로.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고혈압의 종류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나는 세 번째 고혈압도 내가 좀 더 풍성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자료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뭐 20대, 30대의 고혈압도 있더라. 어린 시절 소아성 고혈압도 있더라라고 하면 3번을 반가로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넣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달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봤더니 고혈압 종류에서도 여기서, 여기가 뭐 또 세분화가 됐네? 라고 했을 때, 자, 이 세분화에서 지금 반가로를 했는데 여기서 나는 더 깊숙이 또 들어가고 싶어. 이 내용에. 그러면은 가로를 이제 반가로가 아니라 온전히 가로를 양쪽에 다 가로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 요 또 세분화돼서 또 두 번째를 또 달고 세 번째 있으면 세 번째 또 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요. 우리는 기승전결 했을 때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자, 큰 숫자가 맨 앞에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에 따른 분류가 1차성이냐, 2차성이냐, 3차성이냐 해가지고 반가로 하고, 1차성 고혈압에 여기 세부 내역을 내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지라고 하면 그 다음의 순서는 반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한 개의 가로를 이렇게 해줘야 기승전결 순서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논문을 쓸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순서를 이제 좀 참고 삼아서 좀 알고 계시면, 우리 전문대에서 뭐 벌써 석사 다 나왔어. 이렇게 하면. 예, 형식이 벌써 석사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챗GPT가 이렇게 고혈압에 대한 병태생리, 이거는 이제 병태생리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발병된 원인,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병태생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단에 관련돼서. 자, 그랬더니 여기 이제 고혈압의 진단 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은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기본 검사가 있고요. 선택적인 검사가 있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에 있어서 생활 개선도 해야 되고요.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요. 금주 금연, 금연 절주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대요. 자, 그래서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환자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A4 용지에 5장, 한 장 분량이면, 자, 가장 많이 비율 차지하는 데는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갖다가 서론과 결론은 4-5줄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고혈압에 대한 정리가, 고혈압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자, 이르리리 해서 이렇답니다라고 해서 따라서 고혈압의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충분히 지시받고 생활 습관 개선을 노력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내 생각을 좀 더 덧붙여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챗GPT로 하면 다 똑같잖아요. 자,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라고 내리면 나름대로 뭐예요? 다 달라져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하는 책 있잖아요. 이런 공부하는 책. 이 공부하는 책을 누구나 다 똑같이 이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지. 어디서 뚱딴지 같이 딱 떨어져서 그걸 갖다가 우리 수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예, 우리가 동일한 교재를 사용해서 40명이면 40명, 70명이면 70명 이 같은 교재로 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창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또 이렇게 다 문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또 한자 한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명령어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렇게 오더를 받고 한다. 자, 참고 문헌까지 제가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얘가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월드 헤드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강 관련 그 최신 자료에서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최신 연도로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것을 예, 세계 건강에 관련된 학술지에서 가지고 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정보 포털 사이트 의학 정보에서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 문헌까지 하면 레포트 완벽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A4 용지 한 장인데 A4 용지 석 장 분량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줘라고 하면 더 많이 풍성하게 여기에서 얘가 긁어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요 재미나 요것도 챗 GPT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챗 GPT.
챗 GPT, 챗 GPT도 있고요. 요런 로고예요, 로고. 그래서 지금 얘 뭐 계정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계정이 틀리지는 않았을 건데, 하여튼 얘가 잘 불러오질 못해요. 다시,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챗 GPT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챗 GPT 사용을 해서 과제를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 과제 제출하는데 이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요즘에는 이거 모르면 예, 살아갈 수가 없어, 세상을. 모든 젊은이, 20대, 30대, MZ 세대들이 다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챗GPT 활용을 계속 활성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있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챗GPT를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닝이 아닌 거예요. 챗GPT를 원활하게 사용할 줄 알게끔 학교 교과목에 편성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챗GPT예요. 여기에서 또 뭐라 할까요? 당뇨, 그럼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레포트를 내주면, 자,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가 중에, 그 심리학자 중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심리학자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왜 내가 그 이론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내 생활에 있어서 요게, 나는 살아보면서 이 심리학에 굉장히, 내 생활에 어떤 부분이 좀 맞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 과목에서 내가 좋아하는 심리학자, 예를 들어서 에릭슨의 자아통합대 절망감, 난 여기에 내가 꽂혔다. 내 인생에 지금 내 나이가 70이다, 80이다. 근데 이 인생을 살아보니, 젊었을 때부터 계속 살아보니, 이론이 굉장히 맞아 떨어지네? 그럼 나는 이 에릭슨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선정하게 되었다. 왜? 인생 살아보니까, 주기마다 그 단계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현재 내 어떠한 생활, 이 현장, 그 실생활에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데, 이 단계에, 내가, 그 자아통합이 됐다. 자아통합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예요? 현장에서 열심히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적인 건 뭐예요? 생산성 대 침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산성이 한참 올라가는 나이가 40대, 50대 계속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에 뭐예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생산성이 되잖아. 그러면 그 단계, 내가 생산성인데 침체된 4, 50대의 나이에, 이거는, 나한테 내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느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챗 GPT를 이용해서, 자, 에릭슨의, 뭐랄까요? 그 생산성 대 침체감, 에 대해 알려줘. 내지는 에릭슨의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를 서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나만, 그리고, 예, 참고 문헌, 레포트로 작성해 주고, 생산성 대 침체감에 대해, 어, 자, 작성해 주고, 내가 지금 40대인데, 연령 여성인데, 이 생산성 대 침체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해.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물론입니다. 얘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해준대. 자, 그러면은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먼저 선행이 뭐였어요? 심리 발달 단계를 먼저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성 대 침체감까지만인가요? 아니면 통합성 대 절대감까지인가요? 절망감까지인가요? 이거는 뭐든지 다 긁어왔어요. 발달 단계. 자, 그래서 내가 40대이고 여기에 따른 연령에 있어서 나의 심리적인 상황, 내가 여기에다 소스를 줬잖아요. 자, 이 소스를 준 거에 내가 지금 40대 여성인데 생산적인 신체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라고 했는데, 여기다 작성을 했는데, 좀 내가 미흡해. 그러면, 40대 여성이고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고, 가정 환경에 대해 아들, 딸이 있어. 어, 본문으로 다시 정리 좀 해줘. 자, 그럼 얘가 뭐라고 할까요? 네, 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수정해서 얘가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경험이 뭐예요? 40대 직장 여성으로 아들과 딸을 둔 엄마로서의 경험으로 생산성대 침체감이라고 얘가 제목을 붙여줬어요. 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더 풍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용이. 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 물어보는 거에 여기에다가 힌트만 더 주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나름대로 얘가 정리를 해줘요. 자, 이게 우리가 새롭게 알고 있는 지식이어야 된다. 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뭐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아니요, 이제 우리 자녀가 모르면 내가 알려줘야 되잖아. 한 살에도 내가 대학에 가서 배웠잖아.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신기술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될 게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정보가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가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예, 저랑 이렇게 만난 것도 기회고, 운이고, 행운이다라고 하는 거죠. 챗 GPT, 아무리 동네에서 내가 동료들하고 또는 뭐야, 동아리 활동 모임에 어떤 운동 동아리에 가서도 챗GPT 활용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줘요? 학교인이니까 학교에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운동을 하러 가는 예를 들어서 등산 모임에 가면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만 하면 다 등산해요. 그리고 수영을 하게 되면 수영만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은 어디 가서 구해야 돼요? 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활용하는 기술까지도 내가 내 걸 화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앞으로는 레포트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감히 이렇게 장시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네이버 많이 검색을 했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갖고 오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챗 GPT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요. 자고 일어나면은 얘가 업그레이드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전문가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챗 GPT 활용 방법은 이제는 뭐예요? 필수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뭐 줌 강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핸드폰에 뭘 깔아야 돼? 도대체 줌이라는 게 뭐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 알잖아요. 실시간 영상 수업이 어떻게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뭐예요? 늘 우리는 살아 있으면 유기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늘 뭐예요? 배우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이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라고 저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내 거 하루를 만들면 유용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의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피드백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학교에 와서 등록금 내잖아요. 내 돈 뭐 100%안 내고 국가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어쨌든 저쨌든 2년 동안 우리가 국가 장학금을 받든 일부 내 돈을 냈든 그러면 그 돈의 값어치를 학교에서는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쵸?
그럼 뽑아내려면 자꾸 교수를 닥달을 해야 돼.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질문 많이 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너무 장시간 제가 이렇게 혼자 또 열강을 했는데요. 이 열강이 선생님들한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